반가워 지영쌤이야. 생활관리 신기일전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 이게 심화컬이야.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고득점을 위한 내용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 강의와 차이점이 뭐냐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개념은 전체 생활관리라고 하는 걸 노베이스 상태에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큰 줄기를 잡는 그런 수업이라면 이 심기일전은 학자를 순서별로 배웠던 개념과는 조금 달리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분석하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거나 순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 O, XX, O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이제 비교 문항들을 제시하고 또한 개념에서 큰 줄기를 잡았다면 여기는 지엽적인 것과 디테일을 맞춰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투머치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특수한 연계 교재에 다뤄졌거나 교과서 중에 한 군데라도 날개라도 나와 있거나 아니면 원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 수업용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재의 구성도 달라서 개념 완성에서는 큰 줄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제시문 정도를 정리했다면 이 심기일전에서는 지금까지 올해 수특까지 25 수능 대비 수특이라고 하지 그 표현까지 모든 제시문과 선지를 적어도 이 학자와 이 제시문 이 주제에서 나왔던 걸 한 번이라도 다 다루는 자료 제시형 교재가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혼자서 집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다 그래도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고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 잡기도 쉽지 않고 중요 포인트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나랑 같이 체크할 건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워크북으로 그걸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올 때 워크북 내용으로 이제 복습 테스트도 보게 되거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기본적으로 뭘 의도하는 건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휴강을 가질 건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볼게. 자, 이 심기일전 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래 공부 가방끈이 크네. 자,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명인학원에서 출강하고 있고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수강생 수를 누적으로 기록해 왔어. 그리고 EBS에서 교재 집필 경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 너희가 그래도 연계교재를 같이 쓰고 합숙 검토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걸 저자 직강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연계교재 분석도 가장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커리큘럼상 두 번째 커리큘럼에 왔거든. 자, 기본적으로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은 이제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정리하는 그런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학자별 비교나 또는 벤 다이어그램 대비는 내가 잘 하지 못했어. 그래서 만약 이 학자와 저 학자의 공통점 위주로 나오는 문제거나 차이점 위주로 나오는 문제의 경우에는 한번 종합적인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심기일전 단계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 거야. 따라서 개념과 필기 노트도 구성이 다른데 오늘 받은 필기 노트는 여기 이제 본 교재가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거기에 반짝이는 이제 홀로그램으로 선물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노트를 한번 펴보면 알겠지만 노트 아래 개념에서는 없었던 모눈종이 같은 형태가 있을 거야. 거기 모눈종이 같은 형태의 같이 표를 그려가면서 기본적으로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분석하고 비교하는 그런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표 그리기 되게 쉽게 정리해놔서 2등분짜리 표를 그릴 경우에는 아래 빨간 세모가 중간선이거든. 거기다가 또 3등분 선을 그릴 때는 파란색 세모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3등분 표를 그려서 같이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7월 2주부터는 포스트잇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이 선지로 다 분석되고 반영돼서 하는 커리라면 아직까지는 심화 개념과 기출을 문제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돗개 같은 문제 푸는 강좌가 아니라 기출의 표현을 그냥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출제자는 개념 완성과 필기는 하나도 중복되지 않고 개념 완성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살을 채우거나 아니면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4, 5단계는 거의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4단계가 이제 낯선 내용들을 연습하고 5단계가 모의고사로 시즌 1, 2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심기일전을 만나게 됐는데 정확히 우리는 3월 3주부터 만나서 6월 1주, 6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는 커리인데 커리 자체는 8주로 진행되는 24강 커리로 진행이 돼. 따라서 우리는 4월 첫째 주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4월 둘째 주부터 현장 수업이 휴강에 들어가서 4월 14일 수업, 21일 수업, 28일 수업 안 하고 5월 5일 수업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면 우리가 지금 내신 범위와 심기일전 범위가 겹칠 거고 만약 수능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개념 복습이나 또는 개념 토플, 진돗개 토플 또는 워크북에 있는 복습 테스트 토플 같은 걸 하면서 요 기간 동안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면 돼. 그러기 위해서 토플 제공이 된 거니까 토플을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남겨놨던 거 푸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5월 2주부터 다시 만나서 모의고사 전에 한 바퀴를 쫙 돌리는 커리, 그리고 이 노트를 한 권 다시 완성하는 커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심기일전이라고 하는 2단계 커리큘럼명을 내가 장명하고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무언가 출제자인은 끝나고 이 단어의 사자성어 의미 자체가 어떤 동기에 의해 이제까지 먹었던 마음을 바꿈인데, 뭐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각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쨌든 이제 심기일전에서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커리를 했으면이라는 이름과, 또 조어 자체가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에 있는 모든 표현들, 또 연계교재에 있는 모든 표현을 한 권으로 전부 분석하겠다라는 말로 조어해 놓은 이 커리큘럼 이름이기도 해.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현강이 진행되고 그게 녹화돼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자, 기본적으로 본교재와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심기일전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정말 필수인 게, 심기일전 자체에는 문제가 거의 들어있지 않고 같이 종합문제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풀 뿐 실제로는 다 자료제 시형이야. 그러니 이 학자나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왔던 모든 연계교재, 모든 교과서, 모든 원서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자료를 보고 집에 가서 너희가 워크북으로 그거를 OX로 풀어봐야 본교재에 없었던 선지까지 X로 추가해서 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워크북 형태를 우리는 현강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올 때 OX로 그 자료에서 발췌해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본교재에 같이 노트가 패킹되는 형태가 될 거고, 개념 노트와 다른 모양의 노트, 마지막에 표를 그릴 수 있는 노트가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선 볼펜 3개 사용하는 건 똑같아. 흰 분필에 너희는 까만색, 노란 분필에 너희는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 분필에 너희는 빨간색 사용해주는 건 똑같은데, 심기일전은 필수적으로 자가 있으면 좋아. 왜냐면 표도 많이 그리고 교재의 밑줄도 같이 볼 때가 많아서 혼자 보면 잘 머리에 안 들어가 얘들아. 그래서 같이 중요한 거 체크하고 별표 치고 신화 개념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 심기일전 정보량이 되게 많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남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 선배들보다 기본적으로 필기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교재도 거의 40페이지 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아주 많을 거야. 그래서 올해 수특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표현까지 전부 다 지시문 선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노트가 위에는 똑같이 개념 완성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이 이제 절반이 메모로 되어 있어. 작년에는 그 메모 부분을 그냥 텅 비워놔서 너희 선배들이랑 얘들아 여기다 표 그려봐 했더니 애들이 너무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왜냐면 표가 삐뚤빼뚤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조교쌤들이랑 작년 수능 만점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눈을 그려놨으니까 그 모눈 따라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표가 길게 되면 가득 채울 거고, 이 메모 공간은 표가 짧은 표는 짧게 채우고 넘어가는 표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노트에서 우리가 쓰는 대로 제목 칸에 제목 적어주고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A, B, 기억, 니은해서 세로선 하나씩 들어오는 필기는 똑같아. 그리고 아래 표는 첫 줄부터 이렇게 하나의 항목을 그어가지고 중간에 빨간 세모 있는 데다가 이렇게 중간선 그어가지고 첫 줄에 공자, 뭐 맹자 이래가지고 필기 따라와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 표가 좀 몇 줄짜리 표인지는 줄 글 때마다 말해줄 테니까 긴 건 긴 줄을 그리고 4줄짜리 표다 그러면 4줄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따라와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심기일전을 들으려고 앉아있긴 한데요. 제가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념을 복습하는 게 맞는지 이 커리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당연히 복습은 너희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심기일전 중에 개념 필기 노트를 다 그대로 언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복습은 멱살 잡고 내가 따라오게 할 테니까 너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냐면, 개념에서 내가 배웠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너희가 보충 학습을 좀 해주고, 그리고 심화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 형태로 한 번 더, 심화는 필기가 다른 형태로 진행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여기까지 들어가나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거기까지 들어가는지를 어차피 내가 본교재에서 자료 근거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필기할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본교재 보다 보면 아 진짜 여기까지 물어본 문제가 있었네를 확인하면서 계속 너희가 이제
그 출제 범위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나는 뭘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우리한테 좋은 거 주려고 공부하고 있는 건데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무 공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와 내가 이렇게도 한다고 내가 개념도 완강하고 두 번째 커리도 따라왔다고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하면서 공부하자. 뭐 공부하는 게 죄도 아닌데 공부할 때마다 아 나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 아 나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잘 까먹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기분 좋게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 작년에 나와는 다른 걸 이런 느낌으로 작년에 너희를 생각해봐. 1년 전에 너희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 그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으면 나 대단한데? 작년보다 개선된 인간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나는 오늘 수업을 오는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뭐 빌 게이츠의 이제 2024년 이제 미래 예측 노트 같은 걸 빌 게이츠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걸 요약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어. 인공지능과 AI가 정말 많은 걸 바꿀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진짜 많이 달라질 것이고 이제 마우스와 홈페이지와 유튜브의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가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짓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또는 우리의 AI 비서에게 말 거는 것만으로도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한다거나 유튜브에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금방 빠르게 5년 안에 열릴 거다. 인생이 정말 빠르게 변해갈 텐데 그때 당신은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을 보다 왔는데 일단 인공지능이고 알고리즘이고 뭐고 당장 대학을 가야 그 다음에 이런 여유로운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우리나라 수험생의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양가 있고 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너희가 대학 가서 시간 많을 때 고민하고 일단 눈앞에 닥친 입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성과 좋게 끝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1주차에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개념에서 뭘 배웠는지 내가 너희한테 필기 복습을 해줄 건데 너희가 개념 노트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나랑 같이 내가 칠판에 띄워줄 테니 혹시 잘 안 보이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복습해줘. 내가 너희랑 올해 개념에서 필기했던 내용이야. 자, 기본적으로 윤리학이 세 가지로 나뉘었었어. 그중 normative ethics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이야. 올바른 삶을 인도하기 위한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윤리학으로 규범 윤리학 안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과 무슨 규범 윤리학이 있어?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어. 그중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선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의 대표자는 누구야? 칸트야. 선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칸트였고 생륜 개념을 다 배우고 나니 엄청난 오지랖퍼야. 뭐 예술까지도 뭐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전쟁, 평화에 대해서도 이론이 다 있잖아. 자, 두 번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슨 주의? 공리주의. 대표자가 첫 번째 학자 이름 두 글자 학자 누구야? 벤담이야. 사실 우리가 알기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 누구는 질적 공리주의자, 릴은 질적 공리주의자로 배웠었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품성을 강조하는 게 무슨 윤리? 덕윤리. 대표적인 학자가 무슨 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사실 이 학자의 영향을 받은 현대학자가 무슨 타이어? 맥켄타이어가 있었던 거 기억할 거야. 실천규범 윤리학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의료윤리나 환경윤리나 전쟁윤리로 이어지는데 개념을 필기할 땐 몰랐지만 다 배우고 나서 보면 생명의료윤리에서는 너희가 이제 인체 복제, 뭐 인간 복제나 배아 복제 같은 이슈들, 안락사, 뇌사 같은 이슈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할 거야. 환경윤리에서는 대답해봐. 인간 중심주의 다음에 무슨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학자는 무슨 중심주의 학자야? 레건, 동물 중심주의,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 네스, 생태 중심주의, 데카르트, 인간 중심주의, 슈바이처, 생명 중심주의, 싱어, 동물 중심주의 이런 학자들 배웠던 거 기억할 거고 전쟁과 윤리에서 모겐소의 무슨 주의, 현실주의, 칸트의 영향을 받은 무슨 주의, 이상주의 같은 게 있었고 세력균형이 전쟁의 해법이면 모겐소의 무슨 주의,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예고였던 거지. 자, 특징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윤리학 플러스 의학, 윤리학 플러스 생태학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 이 학제적 성격이고 실천규범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은
요나스와 관련돼 있지.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학자로 이 학자의 이름이 누구라고? 요나스야. 이 요나스가 새로운 윤리를 강조했는데 요나스가 얘기한 새로운 윤리가 바로 무슨 윤리야? 책임 윤리야. 맞아. 요나스 하면 책임 윤리. 하버마스 하면 무슨 윤리? 담론 윤리. 오케이. 개념 어느 정도 잘 머릿속에 잡혀있는 것 같아. 두 번째가 메타 에틱스야.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직후에 등장해서 기존 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타났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메타 윤리학에 세 갈래가 있는데 이 세 갈래를 구분하는 문제는 1년 내내 거의 나오지 않을 거야. 대신 이 안에 있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메타 윤리학이구만 찾으면 돼.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무슨적 접근? 언어적 접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검증을 하는 게 무슨적 접근? 논리적 접근. 그리고 도덕적 선악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로 나누는 게 무슨 론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오케이. 객관적으로 선악은 존재하며 알 수 있다고 보는 게 무슨 주의? 인지주의. 객관적인 선악은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주의? 비인지주의야.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 선생님이나 제가 들었던 개념에선 이런 거 안 가르치던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지금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5년째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 용어만 알아두면 되고 실제 수능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그 비인지주의 중에 도덕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티비즘? 이모티비즘. 아 내가 오늘 유튜브에 구독자가 30 몇 명밖에 없고 진짜 조회수가 300 몇십 회밖에 되지 않는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 수강 후기 뭐 이런 거를 봤는데 장수생이 올린 것 같았어. 정말 필기를 철저히 준비해서 해주신다. 수업 교조가 구조화되어 있어서 복습하기 편했고 뭐 워크북이나 기출문제 같이 보기 좋았다거나 이게 수업이 좋았대. 근데 10점 만점에 자기는 10점을 줄 수가 없대. 왜냐면 개그가 너무 노잼이래. 막 질서 정연한 사회 얘기할 때 트와이스 정연 얘기하는 게 너무 비호라는 거야. 너무 그리고 현강생들이 도대체 왜 웃어주는지 모르겠대. 걔네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미안하다. 그냥 내가 재미가 없는 거고 얘는 날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자, 이모티비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대놓고 톡 집었더라고. 자, 그러니까 수강 후기마다 선생님 가끔 개그 욕심을 내시는데 제발 수업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불호가 강하게 갈립니다. 저는 불호입니다.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Descriptive Ethics가 무슨 윤리야? 기술 윤리학이야. 각 사회의 도덕적, 자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것을 관습 또는 관행이라고 불러. 이 관습을 기록하여 설명하는 거야. 자 성격, 문화인류학과 유사한데 이 문화인류학이 대학 가면 인문학과에 있어? 사회과학대에 있어? 사회과학대에 있어. 따라서 이 성격도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지. 엄밀히 말해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윤리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회과학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윤리학은 인문학 안에 들어가는 거고 사회과학대와 인문대는 나뉘어져 있거든. 자, 관행의 형성 과정에 대해 가치 중립적 접근을 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걸 윤리학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윤리학을 배우고 나서 동양의 공자, 맹자, 순자 나오는 유불도로 들어가는데 윤리학 심화를 심기일전 단계에서 한번 같이 필기해보고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걸 궁금증이 있다면 같이 연계교재나 교과서나 기출표현 가지고 이런 게 어디 나왔는지 체크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 거야. 필기노트를 펴줘. 자, 필기노트가 개념 완성 생년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노트와 그 다음에 본교재와 그 다음에 워크북이 세 가지 컬러 톤으로 좀 더 톤업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 심화라고 제목을 태양 마크 옆에다가 적어보자. 어제 어떤 애가 DM을 보냈는데 나는 이제 이상한 아저씨들이 보낸 DM은 잘 안 읽고 수강생이 보낸 게 틀림없는 DM은 다 읽는데 거기에 자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태양마크를 그리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이재영 선생님 건데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수강생이었다가 교사가 됐다면서 조용강 들어요 그랬더니 사인 받아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런 DM이 왔던데 받으러 와. 윤리학의 분류 심화로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윤리학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규범윤리학 그리고 기술윤리학 그리고 마지막이 메타윤리학.
그런데 그 규범 윤리 안에 다시 이론 규범과 무슨 규범이 있고 실천 규범이 있어. 근데 이 윤리학들이 다 동시에 빵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윤리학의 시대적 등장 순서가 있고 이 시대적 등장 순서와 또 달리 논리적인 적용 순서가 있는데 그게 실제 수능에 나오고 있어서 그걸 1번으로 까만색으로 너희 흰 분필 윤리학 시대적 등장 순서 먼저 적어볼게. 시대적 등장 순서. 자, 윤리학의 시대적 등장 순서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 각각 언제 등장했는지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소개된다고 생각하면 돼. 노란 분필로 1번 이론 규범, 노란색 등기매, 동그라미 2번 실천 규범, 자, 동그라미 3번 메타 윤리학, 메타 윤리학까지를 1, 2, 3에 적어보면 자, 이번 이론 규범 윤리는 사실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런 BC 5세기 학자들부터 사실 이론 규범 윤리가 등장했지만 정확히는 19세기에 가장 빛나게 발달하게 돼. 따라서 물결을 앞에다 적고 19세기라고 해서 적어주면 사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BC 5세기경 이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이런 학자들도 다 이론 규범 윤리 학자야. 근데 그 학자들이 쭉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다가 칸트와 벤담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에서 가장 꽃 피우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거든. 따라서 우리는 이 이론 규범 윤리가 가장 발달했던 단계를 칸트와 벤담의 시기라 그래. 칸트, 벤담의 등장. 칸트와 벤담의 등장으로 이론 규범 윤리가 가장 빛나게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사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20세기 후반에 발달하게 돼. 20세기 후반. 자, 이 20세기 후반에 너희가 들어본 적 있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윤리적 논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윤리적 논의가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실천 규범 윤리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실천 규범 윤리학은 20세기 후반에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실천 규범 윤리학이 꽃을 피우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메타 윤리학은 20세기 초반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칸트 벤담까지 공부하면서 윤리 공부를 해왔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나치에서 유태인 학살 같은 게 나타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윤리학이 지금까지 헛짓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쟁기에 자 옆에다가 빨간색 윤리학적 회의론 전쟁기에 윤리학적 회의론이 등장하면서 회의론이라고 할 때 이 회의는 회의주의, 즉 의심을 뜻하는 단어야. 아, 나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어 할 때 이 회의가 의심스럽다라는 뜻이거든. 나 잘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이런 뜻인데 윤리를 우리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이걸 윤리학적 회의론이라 그래. 그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윤리학에서 선하다의 의미가 뭔지 악하다의 의미가 뭔지 따져보자 하면서 메타윤리가 등장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시대적 등장 순서로 치면 사실 시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시대적 등장 순서 옆에 이론 규범이 먼저 등장하고 시대가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실천 규범이 등장한 게 아니라 뭐가 등장하는 게 되는 거야? 메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메타 그 다음에 화살표 실천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고. 실천 규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있잖아. 여기 기술윤리학은 이 시대적 등장 순서에서는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따라서 이론규범, 실천규범, 메타윤리학이 있다면 순서로 치면 이론규범 윤리학이 1번, 그 다음에 실천규범이 3번, 메타윤리학이 2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 1, 3, 2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자. 큰 2번. 논리적 적용 순서로 갈게. 논리적 적용 순서. 사실 시대적 등장은 이론 메타 실천 규범 순으로 등장을 했지만 논리적인 적용 순서는 메타 윤리학이 먼저 있어야 맞는 거야. 따라서 옆에다 빨간색으로 메타, 화살표, 이론, 화살표, 실천. 자, 뒤에 규범을 생략하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어. 논리적 적용 순서는 메타 윤리학부터 이론 규범, 그 다음에 실천으로 가는 적용 순서를 가지게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윤리학이 무슨 윤리학이었어? 메타 윤리학이었잖아. 따라서 메타 윤리학이 윤리학의 용어의 의미와 논리를 먼저 잡아줘야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시대적으로 등장한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메타 윤리학이 먼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 기출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자, 메타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자, 다음에 노란 문필 논리적으로 선행, 논리적으로 선행.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론과 실천을 합친 표현이잖아. 노머티브 에틱스니까. 메타 윤리학이 먼저 논리적으로 있어야 그 다음 규범 윤리학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이야. 현실에서는 반대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메타 윤리학이 먼저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걸 말하거든. 그때 윤리학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왜 윤리가 있는데 왜 칸트와 벤담을 배웠는데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대량학살하고 죽이고 있지? 라고 얘기할 때 메타 윤리학의 답이 뭐였냐면, 야, 언어의 의미랑 논리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윤리를 일단 전개해서 그렇다. 논리적으로는 언어와 논리가 먼저 잡혔어야 그 다음 이론 전개가 맞았다.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메타 윤리학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여기도 순서가 이론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실천 윤리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 윤리학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것도 기출선지로 이렇게 적어볼게. 자, 동그라미 2번. 이론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의 역시 노란색으로 논리적으로 선행.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 흰 문필로 기본 토대다 이런 말이 나와. 기본 토대가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서 큰 3번. 기본적으로 윤리학의 세 갈래 중에서 선악 판단을 해야 되는 윤리학이 있고 선악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윤리학이 있어. 그걸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래서 가치 판단의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악 판단을 말해. 옆에다가 땡땡 선악 판단. 자, 윤리학 중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윤리학이 있고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윤리학이 있어. 아니 어떻게 윤리학인데 선악 판단을 안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문제들을 잘 봐두면 돼.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가치 개입의 학문.
자, 가치 개입의 학문. 요게 바로 옆에 노란색으로 규범윤리학이야. 규범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이든 실천규범윤리학이든 둘 다 선악 판단이 필수로 필요하단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여기서 낙태를 하는 게 옳은지 낙태를 하지 않는 게 옳은지, 여기서 안락사를 하는 게 옳은지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게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규범윤리학이라서, 당연히 규범윤리학은 우리가 흰문필로 선악을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이라 그래. 가치지향. 무엇을 추구하는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지향적 학문이야. 가치지향적 학문. 하지만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치 중립의 학문. 가치 중립의 학문. 자, 숫자 2를 좀 붙일게. 가치 중립의 학문에, 자, 노란색으로 메타윤리가 하나 있고, 메타윤리. 메타윤리 학까지 적어줘. 메타윤리학은 선악 판단을 하지 않아. 뒤에 윤리학이 붙어있긴 하지만 메타윤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언어학이나 논리학의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선하다의 의미, 악하다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논리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괄호 열고 언어, 논리, 언어, 논리, 분석. 언어와 논리를 분석할 때 선악 판단이 필요가 없어. 너희가 국어사전을 보면서 국어사전에서 침잠한다라는 단어를 봤어. 침잠한다. 가라앉으면서 쭉 내려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 이 단어의 의미가 가라앉으면서 쭉 내려가다라고 적혀있는 국어사전을 보면서 이 용어의 의미는 악해, 이렇게 가치 판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또 가치 중립의 학문 두 번째로 동그라미 3번. 가치 중립의 학문. 이 바로 기술윤리학이, 기술윤리학 옆에 노란색으로 기술윤리학. 가치 중립의 학문. 이 기술윤리학은 어떠냐? 괄호 열고 관습, 다른 말로 관행이라 그랬어. 관행. 이 관습과 관행을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서 예의 바르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예의 바르다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할 뿐이지 저 나라는 악하고 이 나라는 선하다라는 가치 판단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 따라서 윤리학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얘는 둘 다 가치 중립의 학문이야. 따라서 관습, 관행, 문화적 사실. 관습, 관행, 문화적 사실을 가치 판단을 하지 않더라. 네 번째는 의외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틀리고 너희가 나한테 기출문제나 또는 혼자 공부하다가 제일 많이 물어보러 오는 건데, 윤리학에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학생들이 틀리는 거야. 이 문장 한번 맞춰봐. OX로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OX 판단할 수 있나 보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없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이게 O야 X야. 우리가 알기로 이론규범 윤리학이 있고 실천규범 윤리학이 있고, 실천적 성격이 뭔가 문제 해결적 성격 같은데 이론규범 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없다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X로 나오거든. 그럼 실천적 성격이 도대체 뭐야를 판단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장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 아까 그 이론규범 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없다가 X였거든. 이따 적어줄게. 그럼 메타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를 여기다 적자. 자, 그래서 실천적 성격. 4번 소제목 실천적 성격. 조금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실천적 성격을 자 동그라미 1번 있는 학문과 흰 분필로 있는 학문, 실천적 성격이 있는 학문 할 때 있는 학문과 동그라미 2번 실천적 성격이 없는 학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실천적 성격이 있는 학문과 실천적 성격이 없는 학문. 자, 기본적으로 실천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천적 성격이 있다 그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실천적 성격은 자 여기 옆에다가 흰 분필 문제 해결 도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기출문제는 일관되게 이론규범윤리와 실천규범윤리는 둘 다 실천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물론 그 중에 실천규범윤리학이 더 실천적 성격이 강하겠지. 당연히 구체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하지만 이론규범윤리학도 다른 윤리학에 비해서는 문제 해결의 기본 베이스, 즉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맞아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노란 분필로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요 두 개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야. 자, 실천적 성격이 없는 학문 빨간색으로 적을게.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을 지니지 않아. 즉, 이 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안내한다거나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적 성격이 없는 학문으로 구분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볼 때는 이 실천적 성격이 있는 학문들 중에서 뭐가 더 강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옆에 흰 분필로 아주 간단하게 당연히 이론규범 윤리학보다 이론보다 부등호 뒤로 실천규범이 더 실천적 성격이 강해. 이론규범 윤리학보다 실천규범 윤리학이 더 실천적 성격, 즉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돼. 하지만 이론규범 윤리학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규범 위에 조그만 별표 하나만 쳐서 얘가 실천적 성격이 있다라는 걸 표시할 거야. 자, 그리고 5번 규범윤리학 공통점. 자, 규범윤리학의 공통점을 지금까지 기출됐던 걸 다 통틀어서 한번 적어볼게. 자, 당연히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론, 실천규범윤리 할 때 이론, 실천이 괄호 닫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고 물어봤던 4가지 포인트를 적어주려고. 이론규범과 실천규범윤리학은 둘 다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적어볼게. 당위의 학문이야. 당위의 학문. 당위의 학문. 마땅히 당, 해야 할 위. 그래서 당위의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요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화살표 빨간색으로 해서 아랫줄에 빨간색으로 쭉 적을게. 마땅히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이 공통점 묻는 선지 이 3가지 포인트가 계속 나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삶의 방향 제시, 빨간색으로 삶의 방향 제시, 보편적 원리 탐구, 보편적 원리 탐구, 보편적 원리 탐구, 문제 해결 도움.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학문,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다루고 있고, 이론규범윤리와 실천규범윤리 둘 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서 인간의 삶을 바르게 안내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고 이걸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하는지 실천적 차원에서 탐구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윤리학이 각각 등장 순서가 어땠는지, 실제 논리적 순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출선지는 어떤 게 있었고, 가치 개입은 뭐고, 가치 중립은 뭔지, 그 다음에 실천적 성격이 있는 거 2개, 없는 거 2개를 정리했단 말이야. 자, 다시 이론규범 윤리학 안에 3가지의 내용이 있었지. 너희 아까 무슨 놈,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배웠잖아. 그걸 우리는 이미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표로 그려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래 메모칸에다가 자, 제일 첫 줄은 제목 적어야 되니까 한 줄 아래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쭉 그어서 아래에 파란색 세모가 보면 3등분 선이 나올 거야. 그래서 파란색 세모 하나에다가 선을 하나 쭉 내려서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항목으로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의무론 아래 8개 항목, 그 다음에 공리주의 안에 8개 항목을 내가 비교하려고 다시 중간에 선을 쫙 그려서 아래 표로 의무론, 다음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정리해보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너희가 아는 건 다 대답해줘. 복습이면서 거기다 내용 살짝 추가하는 거니까. 자, 의무론에 중세 의무론자가 있었고 근대 의무론자가 있었어. 사실 고대 의무론은 우리 생윤 기출문제 나온 게 한 군데도 없고, 중세 의무론자가 무슨 나스? 아퀴나스. 노란색으로 아퀴나스랑, 그럼 근대 의무론자 이름 2글자 두고 칸트 이렇게 적자. 자, 공리주의의 대표자는 누구와 누구? 벤담과 밀 적을 거야. 물론 우리는 생윤을 개념에서 공부하고 나면 싱어도 공리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규칙 공리주의자 중에 헤어 같은 학자가 있다는 것도 이름을 대강 들어봤을 수 있지만 이 둘이 가장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야. 덕윤리는 2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둘 다 길어서 한 명은 무슨 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한 명은 무슨 타이어? 맥킨타이어. 다 적기가 만약에 힘들면 아리 물결, 맥킨 물결 요 정도로 적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본적으로 의무론이 가장 중시하는 건 절대적 도덕 법칙이야. 아래다 흰 문필로 2번째 줄에 절대적 도덕 법칙. 칸트가 얘기해. 나에게 가장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그 대표적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절대로 지켜야 되는 절대적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게 의무론이야. 근데 공리주의도 비슷하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 자체는 보편적인 원리야. 따라서 여기도 공리주의도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표현을 써. 보편적 도덕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만 절대적이다 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늘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보편적이다 역시 언제 어디서나 늘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바뀌진 않거든. 하지만 덕윤리는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그때 맥락과 그때그때 속한 공동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흰문필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 상황과 맥락. 그리고 아퀴나스와 칸트 같은 학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도덕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도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살아. 도덕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빨간색으로 도덕의 목적성이다 이렇게 불러. 도덕의 목적성. 그러니까 누가 너 도덕 왜 지켜? 그러면 도덕이니까. 도덕이 그 자체로 옳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하지만 공리주의자한테 야 너 도덕 왜 지켜? 라고 하면 공리주의의 답은 되게 간단하다. 도덕?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으려고, 즉 행복하려고, 즉 쾌락을 증진시키려고.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다 보니까 도덕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야. 따라서 도덕의 수단성, 빨간색으로 도덕의 수단성, 도덕이 목적이냐 도덕이 수단이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덕윤리는 혼자서 이런 도덕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게 맞고 그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 속에서 잘 지내야 돼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도덕의 목적성 수단성이란 단어보다 공동체의 전통,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사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강조한다고. 자, 또한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뭐에 초점 맞추냐면 행위에 초점 맞춰. 흰 분필로 의무론은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해. 행위 그 자체. 즉 이 사람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냐 하지 않았냐, 높은 다리 위에서 다른 사람 밀어 떨어뜨렸냐 떨어뜨리지 않았냐 요거를 중시해. 하지만 공리주의는 떨어뜨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6명이 살았냐 1명이 죽었냐 요 결과가 중요하지.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중요해. 행위의 결과. 하지만 덕윤리는 여긴 노란색, 행위 그 자체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걸 행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성, 품성, 댕댕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 행위자의 품성. 이건 암기사항이지. 행위자의 품성. 행위자의 품성. 요게 중요해. 품성, 성품, 덕성 어떻게 나와도 다 맞는 말이야. 자, 여기다 또 빨간색이 등장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윤 공부하면서 무조건 외워야 될 표현이지. 의무론자들은 무조건적 명령을 중시해. 즉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무슨 명령이게? 정언명령이야. 이게 칸트가 얘기하고 나중에 요나스에 영향을 줘서 요나스도 무슨 학적 정언명령을 얘기해? 생태학적 정언명령을 얘기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정언명령을 강조해. 공리주의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으려면 하고 이익보다 손해가 작을 때는 하고 이익보다 손해가 클 때는 하지 말고, 이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론은 안 달라지는데 조건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요걸 조건부 명령이라 그래서 무슨 명령? 가언명령이라 그래. 가언명령을 따라. 필기를 요렇게 좀 공간이 있다면 정언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이고 무조건. 흰분필로 무조건. 가언명령은 조건부야. 조건부. 하지만 또 덕윤리는 정언명령이나 가언명령이라는 얘기보다는 주로 어떤 걸 쓰냐? 반드시 이 사람을 밀어라. 반드시 이 사람을 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너랑 어떤 관계인데 너네 아빠야? 너 모르는 사람이야? 너네 집 이웃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관계를 중시해. 관계 중시.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이걸 의무론을 흰분필로 근대 원칙윤리라고 구분을 하고, 근대 원칙윤리, 칸트가 근대 원칙윤리, 물론 칸트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내용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아퀴나스를 괄호로 좀 한번 묶어주면 이게 칸트 위주의 특성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 공리주의도 근대 원칙윤리로 똑같이 분류돼. 근대 원칙윤리. 하지만 이 덕윤리는 근대 원칙윤리와 대비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 중에 맥킨타이어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괄호를 묶어줘. 아리스토텔레스의 괄호를 묶어줘. 우리가 이걸 현대 덕윤리라고 부르지. 현대 덕윤리. 현대 덕윤리의 아주 큰 특징은 상황을 강조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여기다 주는
내용이 빨간색으로 중요해. 상황윤리라고도 불러. 상황윤리. 상황윤리라고도 불린다. 상황윤리. 그러다 보니 의무로는 절대적 도덕 법칙 같은 거 또는 근대 원칙 윤리 이런 걸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이 보편성에 포커스를 맞춰. 보편성 강조. 공리주의도 여기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은 바뀐 적이 없어서 얘네도 보편성을 강조해. 보편성 강조. 하지만 덕윤리만 혼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에 따라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서 특수성을 강조한단다. 특수성 강조. 요런 특징이 있어. 자, 여기서 표를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아래 남는 선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남겨놓고 요것만 한번 큰 흐름으로 개념과 비교했다고 생각하고서 한 번만 암기를 해볼 건데 암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윤리학에 대한 내용 한 번만 교재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이론윤리랑 실천규범윤리 공통점 나오는 부분까지 한번 볼 거야. 교재를 한번 넘겨볼게. 자, 교재에서 여는 글이 내가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과 활용 방법이 있고 윤리학의 분류부터 이렇게 소제목이 있고 그 다음 진돗개가 나온 다음 10쪽으로 가봐. 자를 하나 준비해주고 같이 보자. 너희 혼자 꼼꼼히 봐도 되지만 내가 수업 중에 같이 읽어주면서 강조해줄 테니까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밑줄 치면 인간의 감각 중에 3개를 활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각인된대. 자, 같이 볼게. 중요한 것만. 1번의 두 번째 줄.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에 주된 관심. 2번. 도덕적 개념을 이해하고 도덕 이론을 정당화. 3번 뒷부분. 도덕 문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4번 뒷부분.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5번 뒷부분.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 6번 뒷부분.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 7번.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 8번. 뒷부분.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 자, 보면 알겠지만 올해 수특, 작년 수특, 올해 기출까지 전부 다 내용들이 중요하게 정리돼 있고 아래 선지들을 한번 보자. 최근에 어떤 선지들로 출제됐는지. 1번. 내가 말하는데 밑줄 쳐주면 돼.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 2번. 사실로서의 도덕보다 당위로서의 도덕을 탐구. 3번 맨 뒤에 도덕 이론을 공고하다는 건 단단하게 세우다 이런 뜻이야. 4번. 도덕 판단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 5번. 도덕 규범을 정립하여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공. 7번으로 갈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같은 문제를 탐구. 8번.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 10번으로 갈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 12번.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 왜냐면 메타 다음에 이론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13번.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의 지식을 활용까지 밑줄 쳤다면 11. 실천 윤리학 한번 보자. 1번.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 그 아랫줄. 의학기술 내 발달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아랫줄. 이에 따라 새로운 도덕적 해결책이 요구. 2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 4번으로 가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 5번. 윤리학을 실천의 학문으로 규정. 6번.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 8번.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 모색. 11번. 첫 번째 줄 맨 뒷부분.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에다가 그 옆에다가 우리가 천천히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적자.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학제적 성격. 적고 가자고. 학제적 성격. 자, 12번. 사회 문화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의 주력. 14번.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까지 밑줄 쳤다면 자 넘어가 봐. 12. 실천 윤리학. 일단 이건 너희가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밑줄을 위주로 한번 쫙 보되 밑줄 치지 않은 것도 보고 이게 워크북에 가면 이 선지 중에 일부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선지를 X로 섞어서 여기는 다 5인 선지만 나와 있어.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이 학자에 대해서 나왔던 거, 이 입장에 대해서 나왔던 거 다 망라해놨거든. 중복되는 거 삭제하고 다 소개해놨는데 이걸 워크북에 가면 너희가 이제 X인 선지와 같이 종합해서 풀어볼 수가 있게 구성해놨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밑줄 칠게. 도덕 이론을 근거로 도덕 문제 해결의 주력. 2번 뒷부분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활용. 3번 뒷부분 학제적 접근이 필요. 4번 현실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 도덕 원리가 필요. 7번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 8번 인접 학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더 필요. 11번 과학적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까지 했다면 그 아래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비교선지의 그 표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 쳐줘.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비교선지라고 하는 그 제목 옆에다 별표. 자, 1번 당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안내. 2번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 3번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 5번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필요. 6번 도덕 명제 분석보다 도덕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게 이론윤리학도 그렇다고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7번 윤리학이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9번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까지 했다면 13번 쪽 기술윤리학 가자. 1번 현실의 도덕은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밑줄. 2번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사실적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에다 밑줄. 3번 뒷부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도덕 판단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탐구. 4번 윤리학은 언어적 정의 작업을 통해 획득한 도덕적 최고의 개념인 선에 관계하는 온전한 지식 내용을 경험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일을 해야 한다. 즉 윤리학은 심리학에 근거한 사실과학으로서 현실적인 경험 세계 안에서 도덕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그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며까지 밑줄. 조금 더 밑줄 치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덕 언어에 대한 탐구를 필요. 그리고 그 4번 제시문에다 별표 하나 쳐줘. 원래 우리가 알기로 언어적 분석을 하는 건 메타윤리학이거든. 근데 최근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기술윤리학에서도 언어적인 게 필요하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놔줘. 5번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6번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 7번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 자, 9번의 첫 번째 줄 중간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 자, 10번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연구하는 사실과학. 자, 아래 선지로 가서 1번 가치 중립적 설명이 필요. 2번 경험적으로 탐구. 3번 도덕적 신념과 사회 관습의 관련성을 인정. 4번 문화적 특성을 고려. 5번 도덕적 관행을 사실적 기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7번 뒷부분 인과관계를 기술. 8번 도덕규칙과 사회적 관행 및 제도 간의 관계를 탐구. 9번 자칫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하고 선생님 한번 봐봐. 이 사회도 옳고 저 사회도 옳고 나름대로 이 사회는 이렇고 저 사회도 이렇다라고만 하고 선악 판단,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게 기술윤리학이잖아. 잘 봐. 아까 기술윤리학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치 중립의 학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습, 관행, 문화적 사실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저렇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뜻이야. 자, 거기다 별표 하나 쳐줘. 아까 그 9번에다 별표, 11번에다가도 별표. 자, 뒷부분에 도덕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 생각해보면 기술윤리학도 도덕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기술윤리학이 직접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윤리학이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언어는 기술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 기술윤리를 하기 위해서 메타윤리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더라 라고 해석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 밑줄 치고 우리는 뒷장에 메타윤리학은 다음 장 필기 하고 나서 볼게. 자, 여기까지 한번 암기해줘. 자, 칠판 한번 봐봐. 시적 등장 순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무슨 규범윤리? 이론규범윤리. 중간에 20세기 초반에 뭐? 메타윤리. 그 다음에 무슨 규범? 실천규범윤리야.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된 게 무슨 규범윤리? 실천규범윤리. 윤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걸 윤리학적 무슨 론? 회의론. 윤리학적 회의론 때문에 등장한 게 무슨 윤리야? 메타윤리학이야. 자, 논리적 적용 순서는 이론윤리 전에 무슨 윤리가 먼저 있어야 돼? 메타윤리. 따라서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그러고, 자, 다시 이론윤리학은 실천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따라서 논리적 적용 순서는 메타 다음에 뭐 다음에 뭐야? 이론 다음에 실천이야. 자,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가치 개입의 학문이 규범윤리학이고 가치 중립의 학문 두 개가 무슨 윤리학과 무슨 윤리학이야?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야. 그러니까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 중에 관습과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 기술윤리학, 언어와 논리를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 메타윤리학. 두 개가 가치 중립이야. 실천적 성격이 없는 학문 두 개가 무슨 윤리학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 실천적 성격이 있는 학문 두 개가 이론규범과 실천규범이 되는 거야. 자, 둘 중에 실천적 성격이 더 강한 건 무슨 규범? 실천규범이지만 이론규범 윤리도 실천적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가 밑줄 치면서도 있었어. 자, 둘 다 마땅히 해야 될 걸 다룬다. 무슨 학문? 당위의 학문이야. 따라서 삶의 방향도 제시하고 보편적 원리도 탐구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당위의 학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학제적 성격은 응용윤리의 특징으로 나왔었고 실천윤리학에. 자, 의무론의 대표자 누구? 칸트. 공리주의 대표자 누구? 벤담. 덕윤리의 대표자는 현대덕윤리학자로 대답해줘. 누구? 맥킨타이어. 자, 도덕의 목적성을 강조하면 의무론, 도덕의 무슨 성을 강조하면 공리주의, 수단성을 강조하면 공리주의.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면 의무론,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면 공리주의고 행위자의 품성을 보면 무슨 윤리? 덕윤리야. 자, 행위 그 자체 의무론, 행위의 결과 공리주의, 그 다음에 행위자의 품성이 덕윤리야. 자, 공리주의는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조건부 명령이니까 무슨 명령? 가언 명령. 의무론은 무슨 명령? 정언 명령. 자, 그리고 근대 원칙윤리와 대비되는 현대 덕윤리가 바로 누구 타이어? 맥킨타이어. 다른 말로 무슨 윤리라고도 한다? 상황윤리. 자, 셋 중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 말고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무슨 윤리? 덕윤리.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의무론의 대표자 칸트, 그 다음에 공리주의 대표자 벤담, 현대 덕윤리의 대표자 맥킨타이어야. 자, 의무론은 도덕의 무슨 성? 목적성. 그렇지. 공리주의는 도덕의 무슨 성? 수단성이야. 자, 의무론은 행위 그 자체, 공리주의 행위의 결과, 덕윤리는 뭐야? 행위자의 품성. 자, 의무론은 무슨 명령? 정언 명령. 공리주의는 무슨 명령? 가언 명령. 그리고 자, 의무론 공리주의가 둘 다 근대 원칙윤리라면 현대 덕윤리는 무슨 윤리를 강조한다? 상황윤리를 강조한다. 자, 현대 덕윤리만,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 같은 덕윤리학자들은 다 무슨 성 강조? 특수성 강조. 그렇게 정리해주면 돼. 저기서부터 한 번만 오고 쉽게. 자, 윤리학의 시작 등장 순서 무슨 규범 무슨 뭐뭐. 이론규범, 메타, 실천규범.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건 실천규범. 전쟁기의 윤리학적 무슨 론 등장? 회의론.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논리적인 순서는 뭐부터 시작? 메타, 이론, 실천. 자, 가치 개입이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 맞아. 가치 중립이 두 개가 무슨 윤리 무슨 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 실천적 성격을 가지는 게 있는 게 무슨 규범 무슨 규범? 이론규범, 실천규범. 실천적 성격이 없는 게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의 공통점 둘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당위의 학문이야. 자, 의무론의 대표자 칸트, 공리주의 대표자 벤담, 덕윤리의 대표자 맥킨타이어. 그렇지. 의무론은 도덕의 무슨 성? 목적성. 도덕 그 자체가 목적이야. 자, 공리주의는 도덕의 무슨 성? 수단성. 의무론은 무슨 명령? 정언명령. 공리주의는 가언명령. 의무론은 행위 그 자체,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 덕윤리는 행위자의 품성. 자, 현대 덕윤리는 근대 원칙윤리와 달리 무슨 윤리? 상황윤리. 보편성이 아니라 무슨 성? 특수성 강조. 이 표까지 정리했다면 우린 갔다 와서 약간 메타윤리 심화 좀 볼게. 10분 후에 봐.